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닙니다. 관청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을 열었을 뿐입니다. 청나라 말로 9년이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아버지 제사밥도 올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넣어준 저고리까지 팔았습니다. 그 9년을 버티게 해준 것이 손바닥만 한 책 한 권이었지요. 아버지가 30년을 쌓아 딸에게 건넨 그 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함정을 놓은 날, 옥견은 알면서도 나섰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옥견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러 한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낳았지요. 그때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참 크네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옥견은 자라면서 듣는 아이였습니다. 옥견의 아버지 이역관 어른은 3대째 역관 집안이었습니다. 조선말, 청나라말, 외국말을 한꺼번에 구사하는 사람이었지요.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지만 말문이 열리면 달랐습니다. 새 나라 말이 그 입에서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중인 신분이라 벼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서 사신이 오는 날이면 반드시 그가 불렸지요. 아버지는 저녁마다 옥견을 무릎에 앉히고 말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청나라 말로 이렇게 한단다. 그리고 이건 외국말로 이렇게 있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요. 옥견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 졸음이 달아났습니다. 무릎에 앉아서도 꾸벅거리던 아이가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번쩍 뜨곤 했지요.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르쳤습니다. 옥견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견이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손바닥만 한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새 나라 말이 빼곡하게 적힌 여거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안쪽에는 아버지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쓰시고 내가 보태고 이제 내가 이어가는 거다. 옥견은 그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묵직하지는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은 무게였지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손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옥견은 그 책을 가슴에 안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견은 키가 작고 얼굴이 갸름했습니다. 눈이 유독 컸지요. 속눈썹이 길어서 눈을 내리깔 때마다 그늘이 졌습니다. 피부는 희고 맑았지만 볼에는 늘 혈색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왔고 단정하게 따아 내리면 윤기가 흘렀지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크게 말하는 법이 없었고 웃을 때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일도 없었지요.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너는 온몸으로 듣는구나.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한 번 읽어준 이야기를 며칠 뒤 그대로 돌려 말했고, 장터에 한 번 다녀오면 어느 자리에 어느 물건이 있었는지 눈을 감고 읊었지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오견이 16살 되던 해 혼산말이 들어왔습니다. 한양 동쪽 박씨 집안이었습니다. 3대째 내려온 양반 가문이었지요. 아버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역관 집안 딸이 양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오견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렇게 오견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힘들 거다. 그래도 가겠느냐. 오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집 가던 날 아침, 오견은 혼수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여거 책을 숨겨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전부였고 자신에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손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보따리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그 작은 책 한 권이 훗날 모든 것을 뒤집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박씨 집안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오견이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항상 검정 비단 저고리를 입었지요. 웃을 때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이 웃음인지 경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견이 첫 인사를 올리던 날,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인 집안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오견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오견을 역관내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것도 최씨 부인 앞에서만이었지요. 뒤에서는 달랐습니다. 역관내년. 그 세 글자가 집 안 구석구석에서 들렸습니다. 오견은 들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오견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하인들도 등을 돌렸지요. 처음에는 몇몇이 오견을 딱하게 여겨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최씨 부인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역관내 며느리와 말 섞지 마라.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후 하인들은 오견 앞에서 고개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내리깔고 비켜갔지요. 오견은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 박도령은 오견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한 사람이었지요. 어머니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견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밤 오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냥 이 집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박도령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그러면 어머니도 곧 달라지실 거요. 오견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도령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외출한 오후였지요. 박도령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밥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내밀었지요. 오견은 그 그릇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오견은 그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바닥에 닿을 때까지 다 먹었지요.
이 집에서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옥연은 방에 돌아와 올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끔이라도 저렇게 해준다면 버틸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 생각이 며칠을 갔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지요. 박도령은 돌아섰습니다. 옥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계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옥연에게 시킨 일들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는 것, 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했지요. 한겨울 우물가에 서면 두레박 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물이 얼어붙어 두레박이 내려가지 않으면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맨손으로 깼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래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어머니 침소 수발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요강을 비우고 물을 데워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물 온도가 맞지 않으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데워 오너라. 목소리는 항상 낮고 차분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지요.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화를 내면 맞서기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차분한 목소리는 맞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옥연은 집 안에서 이름을 잃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연을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이것 좀 가져오너라. 거기 있는 사람, 저것 좀 치워라. 하인들도 따라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옥연은 대답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아닌지 순간 알 수 없었지요. 거기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은 날 밤이었습니다. 옥연은 방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옥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옥연이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으로 했지요. 옥연이다.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옥연이라는 이름은 이 집안에서 사라졌지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옥연은 친정에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가까웠지요. 최 씨 부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역관 집안 살림이 왜 우리 집 일이냐. 그리고 다시는 친정 얘기를 꺼내지 마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옥연은 그해 아버지 생신을 이 집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밥 한 그릇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지요. 아궁이 불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불이 타고 있었으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세가 깊어졌다는 것이었지요. 약값이 없어 의원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편지 끝에 적혀 있었습니다. 옥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옥연의 손에는 단 한 푼도 쥐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용돈은커녕 바늘 하나 사는 돈도 없었지요.
최 씨 부인이 살림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옥연은 최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친정 아버지 약값이 필요합니다. 최 씨 부인은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약값을 왜 이 집에서 대야 하느냐?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옥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수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비단 저고리 하나가 있었지요.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손에 집어드니 비단이 손바닥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어루만지며 넣어준 것이라고 했지요. 옥연은 그것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장터에서 팔아달라고. 말이 짧았습니다. 더 길게 말하면 손을 거두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인이 가져온 돈은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옥연은 그 동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넣어준 저고리가 이 몇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약값은 됐습니다. 옥연은 그 돈을 편지와 함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빈 혼수 보따리를 다시 닫았습니다. 닫을 때 손끝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옥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해 가을, 친정에서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더 깊이 병들었다는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문병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옥연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속옷을 걸쳤지만 차가운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발이 마당 흙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못했지요. 친정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었습니다. 걸어가면 반나절이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찬바람에 금세 말랐지요. 뺨 위에서 눈물이 마르는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울고 있는지 안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둔 채로. 옥연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을 때까지.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옥연이 아직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방으로 돌아온 옥연은 혼수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여거 책을 꺼냈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으로 꺼내 드는 것이었지요. 손바닥만 한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빼곡했지요. 옥연은 그 책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버지 글씨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아버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잘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좋은 며느리 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이 집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싶었습니다. 옥연이라고 제 이름으로 한 번만 불리고 싶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의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냄새가 배어 있는 책이었으니까요. 옥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책을 다시 보따리 깊숙이 넣었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옥연이 혼자 부엌에서 청나라 말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이 모양만으로 했지요. 그런데 발음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혀가 꼬였습니다. 옥연은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이 발음이 안 됐다고 하셨지요. 혀를 이렇게 굴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시범을 보이셨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혀를 내밀고 좌우로 굴리는 얼굴이 영락없이 어린아이 같았지요. 그 생각이 나자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또 혀를 굴렸습니다. 발음이 또 꼬였습니다. 또 웃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옥연이 혼자 웃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간질간질했습니다. 이듬해 봄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옥연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소식은 편지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씨였는데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것이었지요. 옥연은 그 편지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소식을 들은 날, 옥연은 부엌에서 혼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이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옥연은 달라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졌지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청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박씨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 박씨 집안에 접대를 맡겼지요. 집 안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최씨 부인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종을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일렀지요. 몸종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이튿날 조정에서 붙여준 역관이 오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신은 내일 도착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었지요. 집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씨 부인이 박씨 집안 어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역관 집안 피가 흐르는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박씨 집안 어른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말을 안다면 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저 아이 잘못이지요. 웃음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옥연은 그 대화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박씨 집안 어른이 옥연을 불러 통역을 부탁했을 때 옥연은 그냥 나선 것이었지요. 그런데 방 안구석에서 최씨 부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웃음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빛이었지요. 옥연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옥연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역관 내년이라는 말을 들으며 버텨온 9년이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아버지 생신에 떡 한 조각 올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넣어준 저고리까지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을 때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던 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는 못할 것이라고. 역관 집안 피가 이 집에서 무슨 소용이냐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여거 책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연이 9년을 품고 다닌 것이었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이었지요. 다시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 안에 날이 서 있었지요. 하지만 최씨 부인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청나라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통역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옥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씨 부인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하에 서 있었지요. 옥연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참고 있었지요. 최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옥연은 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품 안에 여거 책이 느껴졌습니다. 3대가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연이 9년을 가슴에 안고 온 것이었지요.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집안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청나라 말이었습니다.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억양이 정확했습니다. 발음이 한양 말씨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연경 현지 말씨였지요. 자신의 굳어있던 표정이 움직였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소?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3대째 역관 집안입니다. 자신은 잠깐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이 풀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앉읍시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옥연은 양쪽 말을 막힘없이 옮겼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의 말을 청나라 말로, 사신의 말을 조선 말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못했으니까요. 자신이 조건을 제시하면 옥연이 조선말로 옮겼고, 박씨 집안 어른이 답하면 옥연이 청나라 말로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 오갈수록 사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옥연을 거치는 것을 불편해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옥연을 향해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최씨 부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해야 했습니다. 흔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옥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의심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뢰였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선 사람에게 내보이는 것이 조심스러운 듯 천천히 펼쳤지요. 옥연에게만 보이도록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소. 옥연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서에는 박씨 집안 최씨 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청나라 사신다니 조선 조정에 요구할 내용을 미리 빼내어 경쟁 집안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청나라 쪽에서 이미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옥연은 문서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자신이 와야 했던 이유였지요. 자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 여주인의 짓이요.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영모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소.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달랐습니다. 소매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옥연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사신은 옥연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당신을 믿겠소. 사신은 인장이 찍힌 서찰을 옥연의 두 손에 건넸습니다. 옥연은 두 손으로 서찰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옥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최씨 부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자신이 떠난 뒤 박씨 집안 어른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최씨 부인을 불렀지요. 방 안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 최씨 부인, 그리고 옥연이었습니다. 옥연은 사신에게 받은 문서와 서찰을 박씨 집안 어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이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최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역관 집안년이 감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지요. 옥연은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이 집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고. 최씨 부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자신이 수십 번 내뱉은 그 말이 지금 자신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씨 집안 어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가 조정에 알려지면 집안이 끝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니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안방 열쇠는 이제 내가 거두겠소. 최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무해였습니다. 이 집 안방을 지켜온 스무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스무해가 무너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항상 꼿꼿하던 허리가 처음으로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박도령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최씨 부인이 집을 나서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요. 항상 꼿꼿하던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검정 비단 저고리가 구겨져 있었지요.
집 안하인들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최씨 부인은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에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집 안이 보였습니다. 20해를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도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역관내 며느리와 말 섞지 마라 하던 그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님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연을 바라보았지요. 오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하인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마님에게 하는 인사였지요. 옥연은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집안 어른이 옥연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둘이었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은 오래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옥연아. 옥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린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살렸다. 박씨 집안 어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역관 집안 출신이 무슨 소용이냐 했는데 그것이 이 집안을 지킨 것이었구나. 그리고 한참 뒤에 덧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옥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혼수 보따리에서 여거책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필체가 첫 줄에 있었습니다. 옥연은 그 줄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줄을 읽을 날이 따로 있을 것 같았지요. 내가 이 책을 처음 펼치는 날에는 고개를 들고 있기를 바란다. 옥연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지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언젠가 딸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딸이 고개를 들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왔는데 정작 이 날을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옥연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지요. 9년이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아버지 생신에 떡 한 조각 올리지 못하고 어머니 저고리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버티게 해준 것이 이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줄에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옥연은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기를 바란다. 지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였지요. 남편 박도령이 방문 앞에서 기척을 냈습니다. 옥연은 눈물을 닦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박도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옥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일 같았지요. 9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옥연은 화내는 법을 잊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뒤 여거책을 박도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것입니다. 박도령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씨 집안 마당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옥연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을 걸을 때 항상 발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을 보고 있었지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마님. 하인이었습니다. 역관내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님이었지요. 옥연은 멈추었습니다. 품 안에 여거책이 있었습니다. 한 박자 뒤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손냄새 같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인 피가 집안을 낮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으니 내보내려 한 것뿐이라 했지요. 그러나 최씨 부인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지우려 했던 그 피가 자신의 집안을 지킨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딸을 믿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9년을 기다려 그날 열렸다는 것을. 출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버텨왔느냐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름이 지워진 채로 버텨온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옥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